이젠 어지간한 월급으로도 서울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어느덧 100만 원을 돌파한 건데요. 이렇게 월세 부담이 커지는 원인과 앞으로 가격 전망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온 겁니까? 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이 102만 원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월세를 종합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네. 이게 지난 2년 전인 2011년에는 평균 90만 원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12만 원이 올랐고요. 작년에 98만 원에 비해서도 4만 원이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월세 부담이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월세 금액이 상승하는 것은 일단 올해 들어서 전세값이 좀 계속 뛰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덩달아서 월세 금액이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고금리 여파로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전월세 전환율이 좀 오른 영향이 컸는데요. 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2021년 평균 4.1%에서 지난해 4.3%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4.7%까지 뛰었습니다. 네네.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세 사기 여파가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좀 돌린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월세 가격이 높아진 건데요. 네. 가격별로 보면은 100만 원을 넘어서는 고액 월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100만 원 이하의 월세 비중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지난 2021년에 72%였다가 작년에는 68%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66%까지 낮아졌고요. 네. 반대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비중은 2021년에 28%였다가 작년에는 32% 그리고 올해는 34%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비중 34%라는 것은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이 이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뜻인데요. 예. 500만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월세 비중은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의 비중이 2021년 28%에서 올해 33%로 좀 크게 늘었습니다. 네네. 그 서울 안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구별로는 용산구 월세 가격이 평균 2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네네. 나인원 한남 그리고 한남 더 힐과 같은 그 고액의 월세 계약이 많이 몰려 있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평균 한 176만 원으로 용산 뒤를 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성동구가 172만 원, 강남구는 156만 원으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 가격 상승이 서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그 수도권 전체에서 확인된다고요? 네, 지난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월세 평균 금액이 67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73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75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금액별로는 수도권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고가 월세 비중이 지난 2021년 18%에서 올해 22%까지 늘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월세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일반 도시 근로자들의 월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월세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이제 전세로 다시 돌리려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네. 전세 비중은 커지고 월세 비중이 다시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올해 1월에 45%였는데 이제 지난 11월에는 연중 최저 수준인 37%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월 기준으로는 이게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고요. 네네. 연 평균을 봐도 지난 2021년에 40%였던 월세 비중이 지난해에 44%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11월 기준 41%까지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세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고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전월세 비중은 이제 계약 건수 비중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조금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은 저렴한
월세에 들어가는 분들이 월세를 이제 전세로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월세 뭐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뭐 수요가 없어서 월세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앞으로 뭐 또 전망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네네. 그러니까 최근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부터 하락하는 역전세난이 좀 그런 현상이 진정이 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값 상승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전세값이 그렇게 계속 상승되면 월세도 덩달아 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해서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월세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자체가 또 커지니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부동산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고금리의 내수 부진 본격화하나. 지금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소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소비 관련 지표들이 2달 연속 일제히 하강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네. 통계청이 경기 순환 시계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네. 이게 뭐 주요 경제 지표가 경기 순환 주기로 볼 때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네. 총 4개 단계로 경기 순환 주기가 나뉘어지잖아요. 상승, 둔화, 하강, 회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네. 오늘 발표된 이 경기 순환 시기에 따르면 경제 지표 10개 지표 가운데서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수입액 이렇게 4개 지표가 지금 4개 그 분면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하강 국면에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모두 소비 관련 지표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지난 9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모두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회복 또는 상승 국면에 있는 광공업 생산이나 수출과는 좀 상반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그 지표들을 하나씩 보면 그 소매 판매가 특히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제 올해 들어서 3월까지는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4월부터 7개월째 하강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지난 8월까지 둔화 국면에 있었던 서비스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이제 하강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의 경우에는 올해 8월까지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9월부터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소매 판매는 또 이제 그렇고 그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이제 우리 경기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두드러지는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소비를 크게 서비스와 재화 소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네. 재화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모두 말하는 거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소비도 또 하나의 축을 보이는데 네. 그 소매 판매 지수의 경우에는 재화 소비를 좀 나타내는 지표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재화를 제외한 서비스 내수 동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재화 소비가 부진해도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회복 흐름을 계속 보여왔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 생산마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하는 10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을 보면 32개월 만에 최저치인 0%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네. 32개월 만에 최저치니까 좀 심각한 수준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최근 그 재화 소비 부진에 더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서비스업 중에서는 그 주로 어떤 분야가 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산업별로 보면 숙박, 음식업, 그리고 도소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둔화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네. 서비스업이 사실 엔데믹 이후 보복 소비로 좀 버텨왔는데 최근에 이 고금리, 고물가가 더해지면서 그 한계에 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숙박 음식점업의 생산이 7개, 그러니까 7개 분기 만에 올해 2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폭을 더 키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도소매업 역시 10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서 올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더욱더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10월 들어서 동시에 감소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최근 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매 판매도 그렇고 서비스 부문도 그렇고 다들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수 부진의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에다가 이제 고물가까지 겹친 그 영향이 본격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된 게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비 빙하기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 30일에 긴축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질문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고 답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6개월보다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최근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좀 심해지고 있어서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냈던 자영업자들이 재차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은 부채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마저 좀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고금리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자영업자나 혹은 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이 은행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은행권이 내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이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들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캐시백 형태로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임대업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금리를 감면해주는 비율은 대출 금리를 구간별로 나눠서 차등해서 설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